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부결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홀로 반대 토론에 임한 홍 의원은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경영을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설득했습니다. 실제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이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고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내다 2016년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입니다. 쌓인 빚만 4조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 오는 5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5천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광물자원공사뿐 아니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부실도 심각합니다. 홍 의원은 자원외교에 투자된 33조 원 중 최소 2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 초대석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함께 자원공기업 파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해법을 들어봅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국가공기업으로는 첫 번째 파산 사례가 될 수 있는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법안의 부결을 이끌어내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십니다.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호화주택으로 이사를 왔나요? 네, 아주 스튜디오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시고 계시죠? 네. 질문 주시면 제가 홍영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자원 외교를 파헤친 게 몇 년째신가요? 제가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횟수로 한 4년째 됩니다. 네. 기자로 치면은 진짜 오랫동안 탐사 보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외교 관련된 핵심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전문가라기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일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을 더구나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탕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건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단 한 번도 그 전체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 의혹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말이 그렇지 33조를 이거 제대로 어디다 썼는가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어떤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걸 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했던 것은 전체라기보다도 이제 일부 분야에 특히 문제가 많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제가 파헤쳤습니다만은 아직도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 자원외교 관련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33조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부실한 투자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그 당시에 국정과제로 이걸 그 관련된 공기업들을 이제 그 국제 시장에 아무 경험도 없고 또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소위 그 자원 확보라는 그런 미명하에 내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제
투자를 할 네. 때 제대로 일반 민간 기업 같으면 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아주 그 즉흥적이고 네. 또 전혀 이렇게 그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고 네.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에다 자금을 송금했는데 네. 그 송금한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저는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한 33조를 투자해서 네. 사실상 장부상으로 13조 네. 그리고 금융비용과 간접비용을 생각하면 네. 한 20조 정도는 최소 완전히 이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지금 광물자원공사처럼 예. 앞으로 계속 이제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네. 넣어야 됩니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번에 그 법안은 네. 5월 달까지 만약에 그 원금을 네.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이 한 7천억 정도가 돌아오는데 네. 지금은 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6,900%예요. 네, 부채 비율이 6.900%. 예. 이건 뭐 우리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러니까요. 겁니다. 부채 아마 비율이 이렇게 기업을 해보시거나 은행에서 네. 돈을 빌리는 네.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200%, 300%만 돼도 부채 비율이 네. 그렇게만 돼도 벌써 은행에서는 원금 상환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이 막강한 보증력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투입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정말 이것을 계속하면 네.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해소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사실 더 돈만 집어넣고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네. 판단도 네. 지금 최종적으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네.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국정 목표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는 했고 먼 미래에 우리가 어쨌든 광물 자원이 됐든 또 뭐 석유 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로부터 국가적인 이익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4년간 그 자원외교 쭉 파악하셨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된 것은 한 건이라도 있나요? 왜 저는 한숨 거의 쉬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정말 왜 한숨을 쉬십니까? 저는 오히려 네. 일단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네.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에 정부가 뛰어들었고 네. 국민들의 이런 세금을 가지고 네.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것이 지금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벌어진 일이라.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데 네. 그나마 우리 손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손실을 줄일까? 네,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예. 지금 이제 가장 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볼레오 광산이라든지 네. 안바토비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연간 네. 1,000억 또 뭐 4,500억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예. 지금 올해도 또 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 10년, 20년 기다리면 네. 지금까지 투자한 액의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마저도 네.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멕시코 이제 볼레오 광산 얘기가 나왔는데 2008년 4월부터 해서 무려 2조 7천억을 네. 투자를 했는데 지금 작년 손실이 1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얻은 거는 없고 계속 뭐랄까 지금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죠. 계속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전에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네. 한 100%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지금 6,900%가 됐거든요. 그 가장 네.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과 네. 마다가스카르의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도 보면
처음에 한 800억. 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수출입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네.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그냥 손실을 보고 끝냈어야 되는데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운영권 전체를 또 통 크게 인수합니다. 인수해서 그게 누구 결정이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참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밝혀졌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네,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의 국정과제였으면 대통령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어떤 그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네. 공기업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아주 몰아붙였던 사람은 일단 대통령 네. 이명박 정부였던 책임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저는 광물자원공사의 어떤 무능력과 또 불투명한 여러 네. 가지 문제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그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에는 네. 투자한 돈은 1조 6천억인데 왜 1조는 뭐냐면 정부가 지불 보증을 서줬어요. 지불 보증. 지불 보증. 그래서 거의 한 1조 정도를 현지 그 법인에서 또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액은 사실상 만약에 지금 볼레오 광산을 우리가 그만둔다 하면은 사실상은 2조 7천억을 잃어버리는 거죠.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그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자본금도 6천억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자본금이 6천억이었는데 네. 그거를 2조로 늘려줍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외 이제 이런 자원 개발한다고 엄청나게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데 네.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적자액, 공식적인 적자액만 보면은 3조 2천억입니다. 이 광물자원공사 하나만. 광물자원공사 하나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석유공사 같은 데는 9조의 적자가 발생했고요. 뭐 거기는 뭐 더 심각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여기 가스공사는 또 이제 그 국내에서 소위 가스에 대한 소매 영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도 해외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한 1조 이상의 적자가 현재 발생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의 자원과 관련된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민 세금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기저기 뭐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막 투자를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거둬들이는 수익은 0원이다. 영원은 아니고요. 영원은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한 돈에 이자도 안 되는 정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한 돈에 이자 몇 퍼센트 이자인가요? 뭐 저는 이자를 한 3%로 봅니다. 3%. 공기업이니까 또 대규모로 이렇게 차입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뭐 국제 금리로 해서 한 3%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을 해볼 때 그 돈도 못 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자,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국회 법사위에 올라온 이 법안 이제 한국광물공사 지원에 관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6,900%나 되는 부채 비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국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의원님께서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망한다는 선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가 산업위원회고요. 그다음 산업위, 법사위 뭐 이런 또 3당 간의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법안인데 지금 산업위에서는 지금 5월 달이면 지금 이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5월 달에 한 7천억 정도 그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런 게 오는데 이제 그 뭡니까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 볼레오도 지금 한 1조 정도의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이건 결국은 정부가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네. 산업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또 정말 이렇게 해줘야 되나 했는데 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법안이. 그런데 이것을 2014년, 15년도에도 광물자원공사가 계속해서 이것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만은 네. 당시에는 네. 제가 산업위에서 간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한 2년 동안 반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네. 이 법안이 올라와서 저는 이제 사실 뭐 부결될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국회 와서 본회의장에서 그 3당이 합의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19대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내가 그 국민의 대표로서 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이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신청한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의원들께서 예. 제 견해에 많이 동의를 하셔서 사실 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던 겁니다. 네. 지금 봤더니 이 개정안 찬성의 44표, 그리고 반대가 102표, 기권이 51표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기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러면 이제 광물자원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네. 지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네. 특히 관련된 공기업들에 대해서 예. 지금 면밀한 그 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물자원공사도 네. 이 볼레오 광산을 앞으로 계속 뭐 지금 1년에 작년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또 세금을 바로 집어넣는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년 기다리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차라리 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네. 돈 투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될 것인지 네. 이런 판단을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도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정부 특히 산업부의 그 상황을 보면 네. 한 3월까지는 좀 그게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TF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이 방대한 규모라서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예.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와 봐야 최종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광물자원공사의 중요한 투자인 네. 볼레오와 암바토비 광산에 대해서 지속할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철수하는 것이 예. 더 국민의 세금을 덜 쓰게 되는 것인지를 예.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반대 토론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를 시키던가 말던가 이렇게 네. 해야 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게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석유공사도 뭐 9조 원이나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도 그렇다고 1조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들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쭉 투자가 옳은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시점이 TF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올 3월. 네네. 3월 안에는 네. 그 내용이 전부 결정이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그야말로 이제 적폐청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전전 정권이 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마치 막 가서 우리가 뭐 멕시코든 또 그 마다가스카르가 됐든 막 가서 해외 자원을 해오면 한국에서는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언론들도 홍보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때 정부에서 아주 그 정책 홍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굉장히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네. 최초로 해외 광산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네.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네. 암바토비 광산 같은 경우에도 예. 그때 저도 마다가스카르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 언론인들이 뭐 대규모로 가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뭐 니켈은 뭐 자립을 실현했다 이러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그때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해외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망해먹은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망해먹은 정부가, 프로젝트. 이제 그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뭐 석유공사의 이 영국 다나라는 데도 거기도 한 지금 4조 5천억을 투자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그냥 까먹었는데 거기도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데도 했었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조 정도를 투자해서 300억에 매각한 캐나다의 하베스트. 뭐 그거 할 때마다 정부는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국민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한치 앞을 모르고 국민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당한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가 어찌 보자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앞서 이제 33조 원을 이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우선 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뭐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어떤 그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투자를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결정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 한 명도 처벌을 받거나 뭐 불이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캐나다의 그 하베스트와 관련해서 이 투자를 결정했던 당시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그 당시에 어떤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부 다 면죄부가 주어지는 조사나 수사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2014년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나서 부족하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다구치듯이 해외 자원 개발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걸 문제 삼느냐는 식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저는 그분 저는 진짜 잊혀지지 않아요. 오히려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그 사장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석유공사가 투자했던 영국의 다나 같은 걸 얘기했더니 그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누구였죠? 지금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큰 소리 쳤던 것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한테 다시 좀 앉혀놓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부르시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다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때 산업부 장관 뭐 이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자원 개발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 굉장히 회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지금 한 4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여기서 일종의 뒷돈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을까요? 뒷돈 거래라든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또 우리 국민들도 가장 그러면 왜 그러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민간 상식에 기업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투자를 결정하고 왜 했을까?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지 않나? 중간에 뭐 해먹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는가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또 밝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유공사의 그 하베스트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 메릴린치라는 회사가 이 중간에서 그걸 주선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제 많은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 또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 송금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소위 이게 자원이요 보면은 이렇게 제3세계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왜 네.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이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네. 100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네. 이 세계적인 그 자원 회사들이 예. 쭉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세계 막 이런 나라들 네. 특히 여러 가지가 불투명한 네. 이런 나라들에 대한 투자가 많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 고발을 해서 조사를 좀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관련된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네. 송금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단 한 번도 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요구에 제가 듣기로는 이 정부가 바뀌어서도 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기업들이 그런 예. 자료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들었거든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네. 앞으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이 문제를 밝혀야 될 겁니다. 네. 저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20조가 네.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네. 왜 없어졌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저는 뭐 누구를 처벌하고 말고는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네. 그런 것만큼은 정확하게 저희가 밝혀야 되고요. 네. 지금 저는 또 하나 왜 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되냐면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외에서 자원을 우리는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네. 저희는 뭐 96, 7%의 자원을 도입하는 나라로서 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 해외에 대한 어떤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없던 일로 네. 해놓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그러니까 누가 왜 무슨 뜻으로 네. 이런 사업을 그렇죠. 지시한 것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른바 부당한 이득을 얻은 국내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고쳐서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좀 이렇게 견적서를 네. 새로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걸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UAE의 칼둔 왕세제, 그러니까 왕세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그 칼둔 원자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이제 방한을 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누구를 만날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위해서 왔는지 뭐 여러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어진 이른바 비밀 MOU 여기 이제 군사 지원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나와 있는데요. 뭐 국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저도 뭐 언론에서 보도된 수준밖에 잘 모릅니다. 네. 그러나 제가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정부가 어떤 과거에 이제 UAE는 저희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네. 또 우리 한국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이 중요한 한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UAE와 관련이 있는 네. 그런 여러 기업이라든가 경제계에서 네. 더 그 관계 개선을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 임종석 비서실장이 방문한 뭐 계기였다 이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가 간의 지금 문제이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었다 네. 하더라도 이번에 그 칼둔 행정처장이 와서 네. 그런 UAE와 한국 간의 양국 간의 관계를 네. 정상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되고요. 네. 그런 데서 이걸 너무 그 정략적인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이 걸렸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네. 더 어떤 국익인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해서 뭐 사실을 좀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갔는지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이제 국정조사라는 건 양날의 칼이죠. 네. 사실은 뭐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뭐 UAE와 사이에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잘 해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좀 네. 평가를 해주고 예. 좀 이걸 너무 그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정쟁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긴 한데 만약에요. 이것은 뭐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를 종합해서 여쭙는 건데 예컨대 이제 UAE 왕정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유사시에 군사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류의 MOU를 맺었다고 한다면요. 2009년 김태형 장관 시절에 말이죠. 그랬다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저도 언론에서 그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예, 언론에서 그걸 봤는데 저희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네. 군사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어떤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이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그걸 단정적으로 저는 뭐 정부가 그 지금 현 상황에 맞게 어떤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열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닐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니 너무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시니까. 아니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이 네. 얘기는 꼭 여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이제 환노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네. 한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네, 네, 관련된 네.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인상을 했는데 그 결과 좀 피해 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강남의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갑자기 94명의 경비원들을 한꺼번에 해고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받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고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왕왕 생기고 있어서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계속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식당의 경우에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왜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정부가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네, 사실 정부가 올해 네. 들어서 최저임금을 16.4% 인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비교해 봤을 때 한 2배 정도 수치에 해당합니다. 대개 네. 한 7, 8% 인상을 매년 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올리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도 이것을 아주 뭐 쉽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나 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146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146만 원 미만이 네. 되게 한 지금 220만 명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나 어떤 물가 생활 수준을 고려했을 때 네.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3만 불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지금 그 최저임금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양극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있는 해결 사람은 너무 과제고요. 많고 네. 없는 사람은 너무 그렇습니다.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최저임금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쓰지 않고 네. 이제 이런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150만 원 정도의 네. 최저임금, 저임금에 있는 분들이 예.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네. 동안 한 예. 4, 50만 원이라도 네. 이제 급여가 올라가고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저희 그 내수에 특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자영업이라든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래서 이런 선순환 어떤 경제 구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네. 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근데 정부가 그래서 조금- 정부가 네. 이제 30인 미만의 네, 네. 그런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해서는 네. 지금 정부가 그간의 평균 인상률보다 더 되는 그거는 이제 정부가 일자리 안정 네.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보완 대책들을 세워가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보면 그 오히려 여성이거나 노동자가 여성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경우에 오히려 더 이 고용 위험 네. 해고 위험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8일 월요일 장윤선의 이슈 파이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